네, 여러분, 콘택트 렌즈 심화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13주차 2차 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이번 시간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뭐 복습 같은 거 하거나 좀 쓸데없는 얘기 하니까 너무 이렇게 막 루즈해지는 것 같아서 또 시간도 길어지고 정말 임팩트 있게 빠르게 간단하게 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주로 하드 콘택트 렌즈의 어떤 수명에 대한 얘기, 또 장기간 사용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런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공막 렌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고 수업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된다면 뒤쪽의 얘기도 좀 살펴보겠지만, 일단 오늘 그 내 목표는 공막 렌즈까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런 임상적인 얘기를 하고 수업을 좀 마무리 짓고, 혹시라도 좀 시간이 조금 여유가 남는다면 이제 컬러 렌즈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컬러 렌즈가 그냥 단순히 뭐 이 미용상의 그런 컬러 렌즈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치료 목적의 컬러 렌즈들도 있으니까 그런 렌즈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시간 여유가 되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반 하드 콘택트 렌즈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연구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면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하드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드 렌즈를 피팅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다면 이 하드 콘택트 렌즈 얼마나 쓸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을 좀 많이 받을 텐데요. 연구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보통 하드 렌즈는 한 2년에서 3년까지는 잘 관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 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내 경험에 비춰보면 1년 정도 지나면 이 하드 렌즈가 지금 옆에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긁혀요. 안경 렌즈도, 이런 안경 렌즈도 아무리 관리 잘하고 뭐 먼지 묻지 않게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이 렌즈 표면에 그런 흠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하드 콘택트 렌즈도 마찬가지로 이 재질상 뭐 쉽게 표현하면 플라스틱 형태의 재질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계속해서 긁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위쪽에서 보게 되면 이런 단백질 같은 것도 표면에 많이 좀 이렇게 부착이 돼요. 그러니까 안에까지 막 끼어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 단백질 같은 것도 되게 단단히 달라붙어 있으면 사실 이게 제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척을 좀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백질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일부 남아있거나 아래쪽에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흠이 생기는 경우, 좀 긁힘이 좀 생기는 경우에는 좀 시력적인 저하가 좀 발생하고요. 또 표면의 그런 이런 습유성도 상당히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표면이 좀 쉽게 얘기하면 물기가 묻지 않고 좀 뻣뻣하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착용감도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떠한 그 안경사가 이렇게 1년마다 교체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요즘에 이 렌즈가 조금 착용감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해서 이렇게 좀 확대경 같은 경우나 슬릿램프로 비춰보게 되면 많이 좀 긁혀 있고요. 뭐 물론 이제 그 안과 같은데 일부 보면 이 플라즈마 표면 처리라는 그 장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하게 되면 조금 표면에 이런 긁힘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표면이 약간 좀 친수성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착용감이 좀 일부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1년 정도가 조금 보편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좀 길면 한 2, 3년 정도 착용할 수 있는데 나는 임상에서 거의 그냥 설명할 때 한 2, 3년 정도,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착용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2, 3년 정도까지는 광학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성능은 좀 기간은 착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임상에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매할 때 이런 어떤 수명, 보통 뭐 기대 수명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대략 한 2년 정도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20-3에서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다가 이렇게 좀 세척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좀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좀 깨지는 경우도 좀 주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사실 어떤 작은 착용감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부턴가요, 이 렌즈를 꼈더니 눈에도 충혈이 너무 심하고요. 막
그 눈에 모래 들어간 것 같이 막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가장자리가 심하게 균열이 생기고 깨져서 발생되는 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렌즈 사이에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뭐 그 먼지 같은 게 들어가서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이런 것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사실 이게 렌즈의 어떤 특정 부위, 그러니까 뭐 윗부분이라거나 아니면 코 쪽이라거나 어떤 특정 부위가 되게 충혈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먼지가 들어가서 좀 전반적으로 이 안쪽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 하드렌즈가 각막 사이에 먼지가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문질러져서 전체적인 어떤 각막의 손상이 나타나고 통증이 나타났다면 이 충혈 같은 것도 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부위가 되게 심하게 충혈이 되고 어떤 특정 부위가 아픈 통증을 호소한다면 하드렌즈를 이렇게 확대경이라거나 슬릿램프에 비춰보면 이런 형태로 조금 이렇게 손상을 입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되게 심한 경우는 이만큼이 완전히 뭐 떨어져 나간 형태로 깨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요만큼 조그맣게 뭐 1mm도 안 되게 손상을 입었는데 이걸 교체해 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지만 바로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렇게 여러분들도 유리 같은 게 탁 하고 깨지게 되면 정말 날카롭잖아요. 이런 하드렌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균열이 생기거나 이렇게 깨진 그런 상태는 가장자리 표면이 엄청나게 그 날카롭기 때문에 각막이라거나 결막을 완전히 그렇게 찢어버리는 그런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뭐 영어로 뭐 렉서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찢어지는 그런 손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손상도 소프트렌즈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착용감만 나쁘지만 하드렌즈에서는 각막이라거나 결막 자체를 정말 심각하게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고요. 또 이게 또 이 하드렌즈의 균열 같은 것도 그냥 단순히 이런 가장자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앙 부위까지도 이렇게 아주 균열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임상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 1년 정도 착용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 한 2, 3년 이상 장기간 착용했을 때 나타나는데요. 이는 광학적인 성능에 상당히 큰 그 저하를 초래합니다. 거기다가 표면의 그런 그 친수성이라거나 그런 성질도 상당히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뭐 바로 이런 교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런 경우까지 뭐 오랫동안 착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장기간 착용하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이 줄 쳐져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고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동일한 하드렌즈 중에서 수명이 어떤 것이 더 길겠느냐.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즉 여기 보면 하이 디케이 렌즈, 그러니까 디케이 지수가 90 이상으로 이런 그 산소 공급이 잘 되는 렌즈라면 이런 저산소증에 의한 어떤 문제라거나 그런 각막이 대사의 불균형, 뭐 대사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림에서 표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렌즈의 수명이 상당히 좀 짧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개월수로 보게 되면 대략 한 10개월 정도 뭐 전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전후. 그러니까 이건 뭐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디케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수명이 짧다는 걸 머릿속에 좀 넣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피팅하고 판매하는 이런 하드 콘택 렌즈가 무조건 디케이 지수가 높은 것만이 능사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산소증에 의한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고 또 렌즈를 뭐 그렇게 오래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디케이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렌즈가 조금 더 수명적인 측면, 기대 수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함수율의 소프트 콘택 렌즈랑 비교했을 때도 수명의 차이가 뭐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고함수율인 소프트 콘택 렌즈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화면 보면 대략 한 6개월 정도거든요. 이건 이제 병렌즈 기준이죠. 그러니까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소프트 콘택 렌즈의 경우인데요. 거의 하드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소프트 콘택 렌즈랑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기대 수명이 좀 짧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드 콘택 렌즈를 처방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할 줄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뭐 맨날 뭐 디케이 지수가 어쩌고 뭐 디케이 지수가 높으면 저산소증에 뭐 발생할 확률이 좀 낮고 뭐 좋다라고는 어마어마하게 설명하면서 이런 그런 기대 수명이라거나 이런 임상적인 얘기들은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사실은 오늘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에 많은 부분이 이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어떤 렌즈를 처방을 할 때 그런 그 하드 콘택트 렌즈를 자기는 좀 오랫동안 착용하고 싶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다면 좀 디케이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렌즈를 처방하면서 좀 착용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이걸 끼고 뭐 하드 렌즈를 자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요 정도 한 디케이 지수가 한 40 이상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저산소증에 의해서 어떤 그런 다양한 각막의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드 콘택트 렌즈를 구입하는 그런 이제 손님이라거나 환자들하고 잘 얘기를 해야 되고, 안경사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1, 2, 3번 나와 있는데요. 디케이 지수가 높은 것을 피팅하면 피팅할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디케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대 수명은 감소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거 줄 쳐놓고 이런 것들을 막 암기하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임상에서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다양한 연구에 따라서 좀 달라요. 뭐 요코타라는 보니까 일본 사람 같아요. 나도 이거 논문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1992년도에 나온 연구를 살펴보면 뭐 하드렌즈의 기대 수명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더라. 뭐 또 어떤 연구에서는 뭐 2, 3년 정도 되는데, 내가 아까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한 2년 정도라고 보통 보면 되고 평균적으로. 그런데 디케이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다? 기대 수명은 낮아진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보면 뭐 다양한 것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결막이라거나 이런 데 문제, 각막이라거나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건 대부분 이렇게 12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죠. 이건 뮤커스 코팅이라는 건 이런 끈적끈적한 점액이 막 하드 콘택트 렌즈의 전면에 막 늘러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 12개월 정도에 나타나고요. 근데 표면이 조금 드라잉, 건조해지는 건 한 9개월 정도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 표면에 이런 웨팅의 문제, 그러니까 표면의 수분성의 문제,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죠. 표면이 건조해지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9개월 정도부터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9개월부터 나타나니까 표면이 좀 건조함 이런 것들은 좀 한 9개월 정도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도 뭐 알아둘 필요가 있고, 어떤 각막의 어떤 문제라거나 결막의 문제 같은 건 12개월 이후가 되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하지만 그래도 기대 수명은 한 2년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6개월 정도 짧은 기간 안에도 표면에 어떤 침착물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표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 내용을 뭐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에 암기하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보통 기대 수명은 한 2년 정도 되더라. 그런데 디케이 지수가 높아지면 높은 렌즈일수록 기대 수명은 좀 낮아지고, 또 9개월 이후에는 하드렌즈 표면에 어떤 간단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각막의 문제라거나 결막의 어떤 문제들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1년 정도 지난 하드렌즈를 착용했는데 뭐 큰 문제 없다면 뭐 2년까지도 뭐 착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어떤 각막염이라거나 결막염 같은 것들이 뭐 발생하거나 너무 뭐 착용감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돼서 나타나는 문제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뭐 그런 내용들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20-7 부분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하드렌즈를 뭐 그냥 이렇게 계획해서 뭐 1년 사용하세요. 뭐 6개월 사용하세요. 뭐 또는 2년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플레인드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계획된 교체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런 처방하는 안경사도 있고요. 또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착용하다가 뭐 깨지거나 뭐 어떤 착용감이 뭐 크게 불편해지면 그때서 교체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non-planned replacement, 계획하지 않은 어떤 교체의 그런 주기를 딱
세워놓지 않고 처방하는 그런 안경사들 이런 관리 방법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2006년도에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안경사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우리나라의 자료는 아니니까 뭐 거만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렌즈는 6개월 또는 뭐 1년 12개월 정도 사용하면 바꿔주세요. 꼭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 뭐 그냥 착용감이 안 좋아진다거나 어떤 특정 문제가 나타나면 바꿔주세요 하는 게 반반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이제 이런 정기적으로 좀 어떤 플랜을 짜서 이 렌즈는 뭐 산소 투과율이 좀 높은 렌즈이기 때문에 디케이 지수가 좀 높으니 이 렌즈를 한 12개월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정도 지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좀 계획성 있게 뭐 아주 뭐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하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그런 안경사들이 늘어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006년도부터 꾸준히 이렇게 하드렌즈의 계획된 교체 기준을 통해서 처방하는 것이 늘어나서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40% 이상이 이렇게 좀 교체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서 그런 콘택트 렌즈 착용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안경사, 검안사들에게 이런 설문지 같은 걸 돌려서 뭐 하고 있느냐, 없느냐, 뭐 그래서 뭐 설문지를 통해서 연구한 거니까 뭐 이걸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추세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면 좀 내가 요거는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차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거의 설문자들에서 100%가 이런 교체 계획을 100% 수립을 해주고 그런 판매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획이 뭐 별로 세워지지 않고요. 뭐 대부분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뭐 1년, 2년 사용하다가 착용감이 불편해지면 그때 바꾸세요. 이렇게 뭐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처방을 해주더라.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계획된 교체 계획을 세우는 경우보단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라거나 이게 SI가 시리아일걸요? 시리아인가 어디 있나요? SI 아까 내가 찾았었는데 슬로베니아네요. 이런 좀 북유럽권 이런 쪽에 이런 데들이 조금 이렇게 아주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드렌즈를 교체해 주게 했고요. 중국이 좀 그렇다는 건 요거 조금 독특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뭐 참고 삼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대부분은 이런 하드 콘택트 렌즈의 표면에 어떤 긁힘이라거나 이런 표면의 어떤 수변성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교체 기간은 좀 짧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뭐 이런 것들 여기도 보면 12개월 이내에 각막이 염색됐다. 이건 각막에 어떤 손상을 초래하더라. 그래서 하드 콘택트 렌즈가 디케이 지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요즘은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한 12개월 정도. 그러나 한 2년까지는 그래도 특정한 어떤 문제가 없으면 착용이 가능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점차 이런 매일 착용 방식의 정기 교체. 그러니까 하드렌즈를 뭐 연속 착용해서 끼고 자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끼고 빼고 이런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또 정기 교체, 즉 뭐 12개월에 정기 교체를 해줘라.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체를 해주게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기 교체를 해주는데 매일 착용 방식이 좀 많더라. 연속 착용 방식 이건 뭐예요? 하드렌즈를 끼고 자도 되고 계속 뭐 일주일이든 2주든 이렇게 끼고 자도록 하다가 또 2주 정도 지나면 빼서 한번 세척해서 다시 끼고 이러한 방식이 연속 착용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연속 착용 방식은 끼고 자도록 만드는 그런 착용 방식을 얘기하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매일 착용, 그러니까 매일매일 뺐다 끼웠다 하는 방식의 그런 착용 방식이 좀 더 선호되더라.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뭐 어떤 6개월마다 교체하도록 하는 렌즈들은 디케이 지수가 좀 높은 재질은 6개월 정도가 이 교체 주기가 되겠고요. 교체 주기가 중간 정도 되는 것들은 한 1년, 디케이 지수가 좀 낮은 렌즈들은 한 뭐 2년 정도까지도 착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장황하고 길게 뭐 한 20분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캐치해야 될 건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DK 지수에 따라서 계획된 플랜을 정확하게 수립해주고 그런 착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내용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내기 전에 이 공막 렌즈와 관련된 내용 좀 마무리하고 수업은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들 15주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렇게 쭉 보면 특수한 렌즈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런 공막 렌즈나 컬러 렌즈는 그냥 참고 삼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요 노안용 콘택트 렌즈라거나 연속 착용 렌즈, 또 원추광막용 렌즈라거나 여기 치료용 렌즈, 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시에도 출제 빈도가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좀 내가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그냥 재미삼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재미삼아라는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좀 임상적인 얘기에 좀 중점을 두어서 얘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막 렌즈 같은 경우는 앞선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공막 렌즈 같은 경우는 직경이 상당히 좀 커요. 그래서 보게 되면 좀 작은 공막 렌즈 같은 경우는 각막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한 15mm 정도 내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아주 큰 공막 렌즈는 한 18mm까지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큰 공막 렌즈들도 사실 판매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공막 렌즈를 피팅하는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내가 서두에서도 간단히 설명한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그런 어떤 각막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착용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원추각막이기도 하고, 또 원추각막 이외에 라식이라거나 라섹이라거나 이런 구조교정 수술 이후에 액타시아, 영어로 액타시아고 이제 각막 확장증이 발생된 그런 경우에 주로 처방되는 게 공막 렌즈이고 요즘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사실 이게 피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들 하드 렌즈도 피팅하기 어려운데 이런 공막 렌즈는 상당히 더 까다롭고요. 그러니까 각막의 형태라거나 공막의 형태까지도 판단해서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렌즈들은 사실 그 장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 렌즈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어떤 눈꺼풀에 어떤 상호작용이라거나 어떤 눈꺼풀에 의해서 이 렌즈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렌즈 뒤쪽으로 어떤 이물질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 공막 렌즈는 사실 상당히 좀 스티프하게 처방을 하기 때문에 하드 렌즈는 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로 어떤 먼지라거나 이물질 같은 거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공막 렌즈는 그냥 일반 각막 하드 렌즈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밀착되기 때문에 이런 이물질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요. 또 이물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에 좀 사실 각막 사이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뜨기 때문에 이물질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착용감의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눈을 깜빡함으로 인해서 렌즈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 하드렌즈 피팅도 잘 안 되고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공막 렌즈 같은 경우 상당히 크기 때문에 눈을 빨리 깜빡이더라도 사실은 어떤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장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공막 하드렌즈라거나 이런 공막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들이 이 렌즈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고, 자, 단점은 여기 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서 그런데, 생산은 노동 집약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자동화돼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드렌즈, 일반 각막 하드렌즈와 마찬가지로 선반 같은 거를 상당히 좀 깎아서 대부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나의 렌즈를 만들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좀 어렵게 써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렌즈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이 보관하는 용기도 상당히 크고요. 가지고 다니는 그 케이스 자체도 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좀 사실 가지고 다니기 좀 불편함도 있고, 렌즈 자체도 좀 커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하드렌즈가 이런 공막 부위도 아주 그냥 아주 잘 맞고요. 또 각막 부위도 잘 맞게 이렇게 피팅이 되면 좋겠지만, 이건 사실은 되게 이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피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막 렌즈 같은 경우는 뒤에 그림을 보고 좀 넘어올게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장자리 부분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중심부보다 좀 밀착돼서, 여기 보면 지금 플로레센을 넣었을 때 어때요? 여기까지는 플로레센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눈물이 찬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 지금 하얗게 보여지는 부분은 지금 완전히 꽉 밀착돼서 눈물층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드 컨택 렌즈, 그 공막 렌즈는 거의 이런 식으로 피팅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문제도 생기냐면, 여기 지금 혈관이 좀 없죠. 뒤로 가기 좀 해놓고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요 부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위가 되게 압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혈액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여기 그냥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혈관이 없는 게 아니라 꽉 압박을 하니까 이쪽 뒤쪽에서 이렇게 혈액이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그냥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 혈관이 그냥 텅텅 비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 공막 렌즈는 좀 느슨하게 피팅하게 되면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의 표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공막의 가장자리 부분을 좀 압박하고 중앙 부위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들뜬 형태로 좀 피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25분 넘었으니까 나머지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면 이런 공막 렌즈를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많이 처방하느냐. 여기 보면 프라이머리 코니얼 액타시아라고 되어 있죠. 프라이머리는 이제 원발성이에요. 어떤 질환이 있어서 생긴 건 아니고요. 그럼 프라이머리 코니얼 액타시아라는 얘기는 원추각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라식이라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 액타시아는 이 세컨더리 액타시아, 이게 표현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 포함해서 액타시아, 그러니까 원추각막 또 굴절교정 수술을 한 액타시아까지 아마 포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액타시아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원추각막을 표현한 거긴 하지만 요만큼 지금 거의 61.6%는 어찌됐든 이런 원추각막인 사람들에게 처방되더라. 이런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 트랜스플랜트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 삼아 하는 거예요. 각막 이식을 받은 사람. 그래서 각막 이식술을 받은 사람이 한 20% 정도, 그 다음 많더라.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원추각막에 의해서 이런 공막 렌즈가 처방되더라라는 거 알아두고 여기 그냥 밑줄 쳐놓고 그냥 참고적으로 쭉 보세요. 그러면 이 피팅 원칙을 살펴보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도 하드 콘택트 렌즈랑 마찬가지로 이거 좀 확대해 볼게요. 피팅 세트 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면서 피팅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은 이렇게 몰딩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눈 안에다가 이렇게 몰딩하는 그런 화학 물질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인상 성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임프레션 몰딩이에요. 임프레션이 어떤 감명을 받다, 인상적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막 이렇게 누르다, 눌러서 찍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각인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프레션 몰딩, 그래서 이렇게 몰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드렌즈 재질을 부어서 굳혀서 그걸 또 선반 같은 거로 좀 정밀하게 깎아서 이런 만드는 형태가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또 피팅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가지고요. 주로 요렇게 몰드를 이용해서 만든 렌즈를 가지고 피팅해서 조금씩 선반으로 깎아가면서 수정하고 또 끼워보고 또 수정하고 끼워보고 이런 형태로 좀 피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그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건 사실 써요. 그래서 임상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몰드로 만들더라도 조금 또 수정해 달라 그래가지고 또 그걸 다시 끼우고 또 다시 수정하고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완제품 형태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적으로 맞는 걸 선택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공막 렌즈를 피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얘기들도 나오지만, 이 가장자리가 좀 압박되는 형태로 피팅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장자리가 아니라 이 중간 주변 부분이 지금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허옇게 돼 있죠. 중간 부분이 지금 띠처럼 하얗게 돼 있는 얘기는 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꽉 하고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피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하드 공막 렌즈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피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피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기 중간 부분에
충혈도 엄청나게 심하고 이런 형태로 피팅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팅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간 주변 부분이 압박되도록 피팅하는 것만 좀 피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좀 이렇게 랜딩 되도록 좀 그 밀착되도록 하는 피팅, 뭐 더 좋다면 공막부터 각막까지 막 일정하게 피팅되면 좋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로 가장자리 부분이 밀착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중간 주변 부분이 밀착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가장자리 부분이 좀 밀착되게 피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적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참고 삼아 뭐 어떤 렌즈, 뭐 어떻게 만드는 렌즈, 공막 렌즈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 공막 렌즈는 가장자리 부분이 좀 밀착되게 피팅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공막이 있고 각막이 있으면 중간 주변 부분은 아니고 요 가장자리는 좀 밀착되고 이렇게 좀 뜨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눈물 순환이 사실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이 방부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세척제라거나 이런 걸 그 관리 용액이라거나 뭐 보존제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이 안에 관리 용액이 꽉 차서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관리 용액에 의해서 사실은 어떤 그 부작용이라거나 독성 반응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서 각막염, 결막염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막 렌즈를 세척하거나 또 헹굴 때는 가능하면 이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혹시라도 세척제가 방부제가 들어있다면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렇지만 방부제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식염수를 사용해 가지고 충분히 헹군 상태에서 착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오늘 또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뭐 다양한 내용들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뭐 읽어볼 수 있는 친구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막 렌즈와 관련된 내용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획된 교체 기간을 가지는 하드 콘택트 렌즈, 또 달리 얘기하면 하드 콘택트 렌즈의 그런 어떤 교체 기간, 그 기대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왜 이렇게 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또 공막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 안경사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내용으로 임상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시와 관련돼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임상에 나가기를 바라면서 3학년 이제 2학기를 앞두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컬러 렌즈와 관련된 내용과 아주 중요한 노안용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 텐데요. 노안용 콘택트 렌즈는 앞전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도 일부 다루긴 했지만, 또 그 이외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또 모노비전과 관련되어 있는 노안의 처방법이라거나 이런 내용들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심화 13주차 수업 모두 마무리할게요. 자, 안녕.